장우일 주교 초청 강연회 사회를 맡은 제주 4.3 미주유족회 양영준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강연회 시작 전 순서인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저희 워싱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우리 회장님이신 윤흥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단란한 시간을 즐길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주교님을 맞이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교님은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인생 길을 저희들하고 아주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본에 유학하셔서 상지대학에 유학하시면서 신학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정말 약자 편에 서면서 평생을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주교님께서는 41세에 최초로 주교님 품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제주도 제주도에 교구장으로서 제주도에 내려가셔가지고서는 강정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4.3
그 사건으로 터지는 그러한 그 민족의 그 아픔 이런 걸 갖다 위로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매년 미국에 와서 상하원에 알리고 또 유엔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매년 오시는데 금년도 오셨습니다. 근데 금년에 특히 우리 평통 이렇게 모실 수 있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평통에서 우리 주교님을 모시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잘할 때만 해더라도 어렴풋이 사사히 뭔가 듣기만 했지 그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 한참 후에 평통 그 협의회장이 된 다음에 4.3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참했던 우리 그 과거 그 시절 특히 그 미 군정하에서 미 군정이 정부 수립하면서 넘어갔던 그 가슴 아픈 사건들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바로 그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교님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같은 동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이성당의 저희 본당 신부님이신 우리 이관웅 신부님의 초청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세인트 존스 에피스코팔 처치에 심호하고 있는 이완홍 신부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정말 훌륭하시고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강우일 주교님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게 미국 교회인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듣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나라의 이 중요한 일들을 저희 이 공간에서 하게 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4.3 사건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또 듣게 되는데 저도 아까 우리 이윤 회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배운 바가 없고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교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된다면 제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또 5.18 기념식도 이 자리에서 또 이제 5월 12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그 미국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또 여러 가지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저희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곳을 열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교님 이력을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기 전에 저희 먼 길에서 또 주교님이랑 같이 오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내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소개시키지는 못하겠고 우리 양영수 신부님이라고요. 저희 여기는 카톨릭 신부님입니다. 여기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다릅니다. 예,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양영수 신부님이십니다. 여기도 제주도 4.3 유족회 같은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주교님의 이력을 제가 최대한 짧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일 베드로 주교님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해방동이십니다. 경기고를 졸업하시고 10여 년의 사제 양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나이 30에 입지하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서품받으셨습니다. 12년 뒤에는 1986년 최연소 주교로 서품받으시고 1995년에는 통합 카톨릭 대학교의 초대 학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갑자기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제주로 가라고 왜 내가 제주에 가야지? 뭐 기쁜 마음으로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정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기는 갔지만
내가 왜 제주에 가야 되는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그때는 처음에는 잘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2002년에 제가 내려갔으니까 17년이 지났는데 17년 지나고 나니까 하느님이 이런 뜻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제가 요즘 와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주도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국민의 한 1%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몇 %. 근데 실제로 제주도민이 살아온 그 역사라고 할까 이렇게 그 삶은 그 100분의 1보다도 더 못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이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대한민국 국민 99%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알려라. 그런 뜻으로 제주 태생이 아닌 저를 하느님이 제주도 땅으로 보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한의 제일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육지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섬이죠. 고려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탐나라는 그 별개의 왕국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이제 고려 왕조의 통합이 됐었고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다 이렇게 그 조선 왕조의 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었죠. 제주라는 말의 그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주의 제자는 물 건너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자는 이제 그 고을 뭐 이렇게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물 건너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지에서 1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비행기가 없던 시절 6.25 때만 해도 제주에서 제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육지란 말이 입에 뱄습니다. 지금 그 육지까지 이렇게 제주에서 여행을 하려면 배를 타면 하루 왼종일 걸렸고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고대를 아니면 근대까지 조선시대까지 생각만 하더라도 돛단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 먼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조선 왕조 시대의 제주는 유배지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가면 좀처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유형지. 그래서 옛날에 그 죄인들 중에서 보통 죄인들은 그쪽 제주로까지 유배를 안 가고요. 아주 중죄인들, 영모에 관여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상당히 아주 다시 그 사회 복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그 죄인들을 제주로 귀양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형이 제일 무거운 벌이고 사형 다음이 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형, 귀양을 간다고, 제주에 귀양을 간다면 종신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주에 귀양 한번 간 사람들은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했어야 됐고, 제주 도민들도 육지에 나가려면 관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도
제주도 안에 갇혀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1402년에 태조의 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인척인 강영이라는 분이 제주도 함덕리에 유배되었고 1409년에는 태종비 원경왕후의 두 동생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 두 분이 또 제주도로 귀양 갔습니다. 1500년대에 들어가서는 충암 김정이라는 분이 이분이 대사헌 형조판서까지 지낸 분인데 1520년에 귀양을 가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해군이 1637년에 귀양을 제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 셋이 1646년에 아들 셋이 다 제주로 귀양 갔고 또 손자 둘이 1679년에 귀양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 1689년에 귀양을 갔고 또 그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나 잘 아는 그 황사영 백서를 쓰신 황사영의 부인인 정난주 마리아가 또 이 제주로 귀양을 가셨습니다. 그게 1801년에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로 귀양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글 쓰는 분으로 최고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셨던 김정희 추사 김정희 1848년에 또 제주로 귀양을 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로 유배에 갔던 인물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최고 권력자나 아니면 주류 정치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격리된 삶을 강요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일종의 정치범 아니면 양심수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유배 가서는 유배 간 유배지의 어떤 감옥소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배지의 행정 책임자 옛날 말로 고을의 원님한테 가가지고 그 관에서 지정하는 사가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살도록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제주도민들과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또 이렇게 친교를 이룰 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서울에 있다가 쫓겨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가진 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분들이 제주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거를 가르치고 또 지역민들은 그런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학문을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인들 중에는 제가 봐도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의식이 깨인 사람들,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제일 놀란 것은 4.3입니다. 4.3에 대해서 내려가기 전부터 이게 듣고는 있어도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려가서 제주 도민들을 만나고 또 4.3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수록 제가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4.3이라고 하면 좌익 무장대들이 일으킨 무장 동기였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근데
여러 증언과 사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4.3이 그리 단순한 그 한 봉기 사건이 아니었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나라 역사의 그 매우 아픈 상처라는 사실을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말엽부터 그 아주 꼬이고 엉키기 시작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상처, 첫 번째 상처 아니면 매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을 알려면 그 19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그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100주년을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33분이 독립선언서를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붙잡혀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33분 중에 천도교 측에 참가하신 분들이 15분이고 개신교 측에 16분, 그 다음에 불교 측에서 2분 이렇게 도합 33분이 민족 대표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3.1 만세 운동을 제일 먼저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손병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손병희라는 분이 천도교의 그때 대표이셨죠. 왜 이 천도교에서 이렇게 3.1 운동에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을까? 천도교 측 인사들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해 1918년에 그 비폭력의 원칙하에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개신교 쪽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같이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하는 그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림 측에도 같이 그 교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게 조금 낮춰주실래요? 각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3.1 독립선언문 발표를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천도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섰던 것은 왜냐? 1894년에서부터 95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그 과정에서 이 일본군의 가장 그 아주 치열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이 동학농민군들이었습니다. 그 일본군과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그 조선의 독립이나 해방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일본군에게 완전히 그 깨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무기 들지 않고 비폭력으로 나가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본의 그 서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때 참전했던 일본 군인들이 일본에 귀국해서 쓴 여러 가지 기사 또는 기록, 일기 이런 것들을 수집해 놓은 그 서적을 보니까 어떤 일본의 그 군인은 그들은 최신의 장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죽창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고 아주 소총도 몇 자루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최신의 그 장총, 소총을 가지고 이 일본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그 200m 앞으로 오면은 그때는 명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물을 사냥하듯이 하나하나 조준해서 쏘았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일본군에 의해서 약 3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뼈아픈 체험을 하고 한 후니까 이게 1895년서부터 따지면 약 그 25년 후인 거죠. 그 1919년이니까 그 25년 후에 일본군과 다시 맞서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어떤 그 비무장 평화 투쟁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비폭력 투쟁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3.1운동은 그 자체로 봐서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7,000명이 죽고 4만 5천 명이 부상당하고 5만여 명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력 진압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본 군경이, 그래서 더 이상 만세운동이 계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몇 달 만에 그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체포되고 그랬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만세운동은 이제 완전히 풀이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조선의 모든 일반 시민들이, 풀뿌리의 일반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3.1운동 때에 거리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은 처음에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교사들이었고, 시장의 상인들이었고, 공장 노동자들, 심지어는 그 기생들까지도 거리로 나서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영혼에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본격적인 항일 투쟁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그 3.1운동이 너무 이렇게 비조직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3월 한 달 동안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만세 운동이 터졌는데 4월 11일 날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상해뿐만이 아니라 연해주와 그다음 중국에도 항일운동과 그 독립군이 조직이 되고 그것이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왔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그 며칠 전에 이 4.3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그 필라델피아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저도
벌써 여러 해 전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극장이 돼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그 한 건물인데, 혹시 필라델피아에 그 여행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딜레인시 스트리트라고 해서 17번가에 1740 몇 번인지 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정도로 큰 표지판이 벽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1919년 4월 그 하순인데 4월 하순에 대한민국의 한국의 첫 번째 그 의회가 모임을 가졌던 곳이다 하고 이렇게 필라델피아 아마 지자체의 그 사적지로서 남바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곳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나중에 제가 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승만 박사도 그때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3.1 운동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바깥에 국외에 여기저기에 그 자극을 주고 어떤 새로운 그 의식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켜 넣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다시 제주로 돌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날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서울이나 맞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주도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화산토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쌀 농사가 안 돼서 정말 그 쌀 구경은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항상 보리나 뭐 메밀, 감자 이런 거 먹고 살았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근데 그 쌀이 1년에 한 번 그 이렇게 제사 때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얀 쌀밥이 너무 고와서 제주도민들은 쌀밥을 보고 곰밥이라고 합니다. 곱다고 해서 곰밥이라고. 그래서 제주도는 옛날부터 이 큰 대지주가 없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소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지로 아니면 해외로 많이 이렇게 노동 이민을 갔습니다. 1925년에 제주항과 오사카항을 연결하는 전기 연락선이 이렇게 항로가 들어섰습니다. 그거는 그때 일본의 경공업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오사카 대판 지역에 그런 그 공업지대 공장들이 들어섰는데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제일 그 임금이 싼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이렇게 데려간 겁니다. 한때는 제주도민의 4분의 1이 일본에 가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오사카 지역의 공단지대에 주로 많이 취업을 했고, 제가 이렇게 그 구주 지방에 규슈의 제일 위에 구주 지방에서는 제일 그 큰 도시인 후쿠오카의 북쪽에 가면 탄광지대가 있습니다. 그 탄광지대에만 그 구멍이 탄광을 그 한때 가장 그 일제 강점기 때 제일 많이 그 채탄을 했던 곳인데 200군데 가까이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악 아주 참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그 채탄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 파고 들어가면은 바다 밑으로 이렇게 그 굴이 파여져 가지고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일하던 광부들이 몰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에 제주도민들도 많이 광부로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거기 일본에서 일하던 제주도민들은 자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 항일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이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그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의 어떤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공정의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일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 이론적인 근거가 주로 사회주의 그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 살면서 조선인으로서의 그 민족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땅에 있을 때보다도 일본 땅에 가 있으면서 더 이렇게 아주 그 강한 어떤 조국애라고 할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그 반항심, 저항심 이런 것이 그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갑자기 많은 그 일본에 나가 있던 교민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때 불과 45년 그 8월 이후 46년까지 1년 조금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무려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제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부족하죠. 일자리도 없죠. 굉장히 그 아주 패닉 상태로 점점 접어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는 정말 이제는 일제의 그 어떤 속국을 벗어나서 우리의 나라를 일군다 하는 그런 그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교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 군정의 어떤 임시 지배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미 군정이 그때 그 하쥐라는 그 장군이 미 군정 전체 총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저 오키나와 전투에서 막 그냥 그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북상해온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는 능한 장군이었지만 이 민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사전에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군인들이니까 또 그들이 보기에는 이 제주도라는 곳은 이 조선 땅은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진주한 점령 그들의 개념 속엔 참 점령이었습니다. 일제의 영토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다스려야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민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화되어 갔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45년과 46년에 전국적으로 대흉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1946년에 제주도 보리 수확량이 8만 4천석 정도였는데, 44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보리 수확량이 얼마였나? 26만 8천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육지에서도 흉년이 이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미 군정이 이렇게 상륙해서 처음에는 우리는 일제하고는 다르고 일제 때는 이제 다 이제 그 배급
경제, 국가가 주도하는 배급 경제였는데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각자가 알아서 시장에서 다 사 먹고 팔고 이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흉년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가가 막 하늘 높이 치솟으니까 미 군정도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사고 팔고 자유롭게 미국 그 매매를 스톱시키고 농가에서 직접 이제 그 수매를 강제로 수매를 했는데, 싼 값으로 수매를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그 일을 하니까 농민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1947년 3월 1일에 제주도 그 지금 제주시의 지금 북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때는 북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정에 교정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 전체였겠죠. 그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로도 제주도민이 그렇게 많이 모인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였냐? 한마디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패닉 상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달한 그 도민들이 미 군정과 그 미 군정을 실제로 보필하고 보좌하고 행정력을 행사한 그 경찰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 3만여 명의 제주 시민들이 3.1절 기념대회를 한다면서 모였는데, 사실은 그 속마음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옛날 일제 때보다 더 못하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분노로 이렇게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참가자 수가 시위라고 처음엔 대회였죠. 대회였는데 이 사람 수가 참가자 수가 뭐 계속 불어나니까 경찰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빨리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마 경찰을 출동을 시켰습니다. 이 기마 경찰이 말을 타고 이렇게 거리를 막 오가면서 이 민중들을 해산을 시키려 빨리 가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들이 또 더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마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마 경찰은 겁이 나니까 또 막 경찰서 쪽으로 냅다 말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 앞에 있던 경찰들이 이 군중을 향해서 발포를 시작을 했고 그때 6명이 죽었습니다. 47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발포 사건 후에 1년 사이에 48년 4월 초까지 2,500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의하면 한 3평 정도의 유치장에 35명이 갇혀 있을 정도였다고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고문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좌익계 청년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잡혀 죽겠구나. 가만히 있다가 잡혀 죽느니 일어서서 우리 싸우다가 죽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제히 봉기한 것이 48년 4월 3일 새벽 몇백 명인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약 350명이 이 총을 들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지서 12군데를 이렇게 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4.3 사건이 터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작은 47년 3월 1일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4월 3일 이렇게 봉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더 이제 강력하게 미 군정이 이거는 완전히 이 빨갱이들의 섬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완전히 진압이 아니라 이제 토벌로 방향을 바꿉니다. 진압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진정을 시키는 것이지만 토벌이라는 것은 그냥 무차별 무력으로 쳐 없앤다는 어떤 살상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간인 희생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일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좌익계 청년들을 비롯해서 제주 지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단선 단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유엔에서 대한민국 남한에서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고 별도의 정부를 수립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제주도민들과 특히 좌익계 청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인데 이거를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고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느냐.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두 쪽이 나지 않느냐 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일반 시민들을 어떤 의미로 위협해서까지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산으로 동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5월 10일 날 이루어진 전국의 선거가 제주도에서만 대표자가 뽑히질 않았습니다. 선거 무효가 돼버렸어요. 투표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 군정에서는 더더욱 이 제주도는 빨간 섬이다, 레드 아일랜드라고 아주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8년 8월 15일에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다른 군경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아주 지독하게 제주도민들을 탄압하고 처형하고 온갖 끔찍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도민들에게는 서청이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주도민들이 무서워서 오랫동안 이걸 입에서 꺼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일 놀란 거는 여기 양신부님 와 있는데 양신부님 또래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신자들에게 4.3 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줬대요. 왜 안 해줬냐? 한마디로 자식들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당한 것도 일체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못한 겁니다. 요즘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80대 후반, 90대 들어간 분들이 이런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들려드립니다. 1938년생 구좌 출신인데, 이분이 문철부라는 분이 한 증언입니다. 그 순경 문 열더니 아기 젖먹이던 부인에게 너 석종이 처지? 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예 하니까 순경 아기 젖먹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젖을 먹여? 사상이 틀려 먹었어. 이 새끼 너 죽어야 돼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두 방 나니까 끝나버렸어요. 또 한 분 1935년생 권영자라는 분인데, 우리가 모이니까 딱 세워놓고 한 가족을 죽이는 게 진짜 그 앞에 아들놈 2개 세우고, 제주도에서는 아들 딸을 1개 2개라고 합니다. 그 앞에 아들놈 2개 세우고 헌디 어멍부터 죽였으면 아주 좋지. 근데 그 자식부터 죽이다. 우리 세워놓고 총으로 그 대창으로 다 찔러 죽여가면 어머니는 애기 없고 이 멍청한 하늘님아 멍청한 하늘님아 하면서 손을 비비면서 하는데, 어멍은 나중에야 그 들판에서 죽였어. 4식구인가 5식구인가 그 도련 사람이엔 하되 1940년생 현성진이라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 우리 친족 4살 난 아기를 어떤 식으로 죽였나? 그땐 눈도 오고 추우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고 아까 했지. 그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다음 그 4살 난 놈을 목 뒤를 잡고 불 있는 뒤로 던졌다 뺐다 한 거야. 아, 이건 아무리 애기지만 뜨거울 거 아니? 울먹 막 뜨겁다고 발버둥 치지. 개민 이놈도 발로 팍 차고 저놈도 팍 차고 허멍 팍 차고 허멍 불에 구멍 죽었다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다가 요즘 와서 이런 증언들이 하나씩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든 속살을 아파하면서 어떻게 지난 70년을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같은 국민으로서 저는 제주에 가서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그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제주도에만 48년 11월 17일인가에 그 계엄령을 내리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해 있던 14연대의 군인들에게 군부대에 제주 토벌을 위해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14연대 군사들은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쭉 들어온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의 쭉 조사한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들은 반란이라고 우리가 쭉 불러왔지만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했거나 조직했거나 하는 어떤 준비의 과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제주도 토벌 명령을 받고서
그때 돌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정부를 전복할 의도가 있었다면 좀 더 치밀한 그 사전 계획과 사후 계획이 있었겠는데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5.16이나 12.12나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치밀하게 했어요. 나라 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 여수 순천에 있던 14연대 군인들은 물론 그 주도한 사람들은 좌익계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수의 좌익계 군인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 2천여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은 그때 그 정부의 명령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그 상부 명령에 대해서 이 봉기한 군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그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라는 명칭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봉기한 것은 좌익계 군인 약 40여 명의 병사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여 명 가까운 병력이 합세한 것은 그 상부 명령에 도저히 이렇게 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그 14연대 박승훈 연대장이 나중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연대장이 병사 중 대부분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희망치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지역에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송호성 준장이라는 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10개 대대 병력을 이끌고 가서 빨리 진압하라고 해서 21일에 계엄령 선포되고 23일에 순천을 진압했고 27일에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고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진압 대상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은 거기서 다 그러면 죽었나? 아니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퇴각했습니다. 어디로 퇴각했나? 지리산으로 퇴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리산 빨치산이 된 겁니다. 오히려 이 봉기군은 빨치산으로 다 뒤로 빠졌고 거기에 있던 여수 순천 지역의 민간인들이 봉기군에게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2천여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5.18도 조사가 다 됐고 4.3도 상당한 수준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만 아직도 아무런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4.3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광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여순 사건의 그 유가족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손을 꼭 잡고 제발 그 4.3만이 아니라 여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써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킨 제주도 남로당 세력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 단독 선거의 반대와 저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주도당에서 자기네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국 200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북제주군에서만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 미달이 돼서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은 이게 정말 제주도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붉은 섬이라는 그 확신을 하고 구축함들을 출동시키고 그래서 북제주도와 육지 사이를 오가는 모든 그 항로를 이렇게 차단시키고 좌익 세력 소탕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15일에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더 이제 한 계단 더 이렇게 심한 그 무차별 섬멸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4.3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해방 정국의 이념적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휘말려서 희생된 우발적 사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한겨울에 몇 달을 두고서 6개월 가까운 세월을 두고서 얼어붙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촛불을 밝히고 국정농단을 성토하면서 그것도 완벽하게 비폭력으로 탄핵을 이끌어낸 것은 정말 세계에 내놓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적 역량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행진의 그 희생과 봉헌에 힘입어서 광화문의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민초들은 그 오래전부터 불의한 권력과 금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음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얻어맞고 짓밟히고 학살당하면서도 오로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저항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 79년에 부마 민주항쟁, 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에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초들의 고통스러운 저항과 희생, 그 바탕에는 3.1운동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동학농민운동까지 있었기에 2016년에 평화로운 촛불이 가능했습니다. 그 안에 1947년부터 53년까지 7년이란 세월을 두고 저질러진 그 4.3의 비극에서 희생된 3만여 명의 희생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그 큰 매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열정이 쌓여서 이제 오늘에 와서는 남북의 그 순회가 판문점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일까지 이룰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그 풀뿌리의 어떤 긴 희생과 봉헌과 그리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아직 그 남북의 이 장벽을 완전히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실제로 그 주도하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그 안배하심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올바른 그들이 올바른 판단과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청원해야 되지 않느냐, 간절히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수많은 우리 선열, 희생된 선열들의 그 아픔과 그 희생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아니면 국가적 욕심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주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분을 만나 뵀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4.3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는 우리 동포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태종태세 문단세는 외우지만 이런 사상 같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 또 어쩌면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교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간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대변의 말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예, 4.3은 아직 이게 4.3이 대한민국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토론의 명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세월 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4.3에 대해서 뭘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거를 좀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글을 발표한다든지 하면 금방 붙잡혀가서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교수들도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90% 이상이 모르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미국의 대학 교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미국 국무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금은 비밀 해제된 옛날 미군의 사료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하면서 그때 사실을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지금 세대의 미국 행정부나 국회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이고, 그것을 저희가 지난 한 5년 동안 학자들 차원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일단 미국 하원에 그리고 상원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진상 보고서 그 거의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큰 두툼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된 그 사료는 제주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사료들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한 권으로 줄인 게 이 정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영역된 것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역된 이 정부 보고서를 미국 하원과 상원 국회의원에게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제대로 그 사료로서 여기서 읽혀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기나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미국 학자들 중에 한 분이 하와이 법대 교수로 계시는 하와이 로스쿨에 계시는 에릭 야마모토라는 그 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옛날에 2차 대전 중에 그 미국이 이미 국민 시민권을 가지고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스파이 그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다들 집단으로 저 어디 그 굉장히 그 한적한 곳에 수용소에다 쳐놓고 한참 동안 전쟁 끝날 때까지 그 하여튼 굉장한 그 어려움을 준 그 사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80년대 들어와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릭 야마모토 교수와 몇몇 그 교수들이 미 의회와 미 정부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그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 보상을 청구해가지고 결국 그 미 국회에서도 사과를 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사과를 하고 그때 그 감금당한 사람들로서 생존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만 불인가를 이렇게 지급받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노력을 한 그 에릭 야마모토 교수가 우리의 그 연구 활동에 동참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아주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서서히 조금씩 펼쳐가면 좋겠다 하고 그런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3 항쟁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제주도에서 이렇게 주교님과 같이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국회나 또는 미국 대학교를 돌면서 4.3에 대해서 알리고 또 4.3 항쟁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미국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4.3 사건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서린 현대사라고 하는 걸 같이 인식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상 질문을 안 받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말씀하십시오. 그 함께 연구하는 그 교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4.3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미 국회와 행정부에게 어떤 힘을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해야 될 몫도 있지만 미국에서 사시는 교민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국회 의회에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겠다 하는데, 미국이야말로 정말 뭐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게 의회니까 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뭔가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 힘은 여기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고 이 4.3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의무를 큰 박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논하드린 이 4.3이 머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머우가가 아마 제주도 방언 사투리인데요. 4.3이 뭔가라고 하는 걸 묻는 것 같습니다. 요 책자만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읽어도 4.3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에 가면 4.3 평화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평화기념관 안에 백비가 눕혀져 있습니다. 백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쓰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4.3이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4.3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이 4.3 항쟁인지 아니면 4.3 제주도의 무슨 어떤 사태인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일이 아직도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4.3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4.3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아주 짧은 4.3에 대한 시 낭송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현숙 씨께서 4.3에 대한 시 낭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형.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섬 4월의 바람은 수위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밟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에 피 다 쏟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알아온 환자처럼 살갗을 쓰다듬는 손길에도 화들딱 놀라 비명을 질러 댔던 것. 섬 4월의 바람은 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람의 집이었던 것. 예, 감사합니다. 4.3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 항쟁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애국가 다음으로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잠깐 나와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저기 가사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예, 우리 같이 우리 노래패들과 함께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하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는데요. 마치고 나면 바로 우리 같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교님과 같이 사진을 찍고 싶으신 천주 교인들 많이 오셨거든요. 먼저 나와서 같이 사진 한번 단체 사진 찍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전체가 함께 찍는 그런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 가사 띄워주세요.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죠. 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발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